어머니 병원에 간다더니 이게 무슨. 이제 못 참겠어. 오빠, 제발. 숨을 못 쉬겠어. 그날 밤 남편의 손이 제 목을 조였고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 24년 차. 사랑으로 시작했던 저희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던 걸까요? 돌아보면 모든 신호는 이미 있었습니다. 11월 어느 월요일 아침 6시. 공복에 블랙커피를 마셨습니다. 설탕도 프림도 넣지 않은 진한 아메리카노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어제도 그제도 지난 10년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여는 것. 이젠 의식이 됐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조카 민준이가 교복을 입은 채로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고3이면 수능 준비해야 할 나이인데도 어젯밤 새벽 2시까지 게임을 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키보드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으니까요. 민준이를 혼내야 하나 싶다가도 저 아이 처지를 생각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도망갔고 아빠는 도박에 빠져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얼굴을 비춥니다. 사실상 부모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그나마 엄마 역할을 해주는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가슴 한편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고모 몇 시예요? 아이는 부스스 눈을 뜨며 중얼거렸는데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6시 반. 씻고 밥 먹어. 민준이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고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어제 남은 된장찌개. 아침 준비는 늘 이 정도였고 후다닥 상을 차려 낡은 식탁보 위에 반찬을 올려놨습니다. 이 식탁보는 10년도 더 됐는데 구석이 해져서 실밥이 풀리고 있었지만 바꿔야지 하면서도 계속 미뤘습니다. 회사 일에 조카 뒷바라지에 시아버지 병원비 보내는 것까지. 정신이 없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제 일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단에서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딸 서연이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24살 대기업 다니는 제 자랑스러운 딸이었지만 화장을 반쯤 한 얼굴로 급하게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밥은? 서연이는 토스트 한 조각만 입에 물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빠 회사 가서 먹을게. 또 걸으면 어떡해. 속 안 좋다며. 엄마 나 어른이야. 알아서 해.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도 저처럼 살고 있었고 매일 바쁘고 매일 지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결국 제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아들 재훈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좀 늦게 먹을게요. 과제 마무리하고요. 대답할 기운도 없었고 결국 식탁엔 저와 민준이 뿐이었습니다. 남편 성우는 어제 저녁부터 보이지 않았는데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으며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입은 0원이니까요.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며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무표정하게 밥을 떠먹고 있었는데 말이 없었고 고3인데도 친구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학교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비를 내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오전 9시 CY 산업 사장실. 사장님 11시에 은행 미팅 있으십니다. 비서 수진 씨가 스케줄을 확인해줬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김채연. 45세 CY 산업 대표이사.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가에는 주름이 패였으며 45살이면 아직 젊다고들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30년 동안 키운 이 회사를 제가 물려받은 지도 벌써 5년이 됐는데 원래는 오빠가 물려받았어야 했지만 오빠는 회사를 망쳤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회사 돈을 빼돌렸고
결국 아버지는 저한테 회사를 넘겼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채연아, 내가 오빠보다 똑똑하다. 내가 해라.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으니까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는데 이번 분기 매출 보고서, 은행 대출 서류, 직원 인사평가서. 끝이 없었습니다. 오빠 이야기만 하면 속이 쓰렸고 첫째 올케는 바람을 피우고 애들을 버리고 도망갔으며 둘째 여자는 혼인신고도 안 하고 애만 낳고 또 떠났습니다. 그 애들을 제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오빠는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도박 빚만 계속 늘어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게 전화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채연아, 내가 오빠 좀 챙겨줘라. 챙겨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빠 빚 갚느라, 조카들 학비 대느라 저는 제 돈으로 산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은행 미팅 직후 은행 지점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는데 대출 연장 승인이 났고 다행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자금 회전이 빠듯했는데 이걸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시동생이라는 이름이 떴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동생은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아버지 약값 좀 보내주세요. 이번 달 치료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시아버지, 83세,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으셔서 매달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얼마예요? 한 80만 원 정도. 8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오늘 중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이렇게 맑은 날인데도 제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는 왜 제가 내야 할까요? 남편 성호는 뭐 하고 있을까요? 시동생은 착하지만 남편은 아버지 병문안도 제대로 안 갔고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무슨 사업? 수입은 0원인데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 성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 80만 원 보냈어요. 당신은 언제 아버지 뵈러 가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는데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아이들 방에서만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애들아, 저녁 먹었어? 2층에서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치킨 시켜 먹었어. 치킨. 또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고 초록색 병의 익숙한 무게감이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컵에 소주를 따르고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쓰다. 아침에 마신 블랙커피처럼 쓰다. 요즘 매일 밤 이렇게 혼자 술을 마시는데 예전엔 남편이랑 같이 마셨지만 언제부턴가 성우는 집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문안 간다, 사업 파트너 만난다, 친구 만난다. 핑계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성우 목소리를 들으면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 제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의심병이 생긴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소주를 한 잔 더 따라 마셨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성우는 오늘도 안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성우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줄줄이 보였습니다. 언제 와요? 안 읽음. 밥은 먹었어요? 안 읽음. 전화 좀 받아요. 안 읽음. 읽지도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는데 결혼 23년 차였고 처음엔 사랑했으며 정말 사랑했습니다. 깡시골 출신의 학벌도 없던 성호를 친정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채연아, 그놈은 내 재산 때문에 너한테 접근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성호 오빠는 진심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 재산이 목적이었을까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도 이제 지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블랙커피를 내렸습니다. 쓴맛, 익숙한 쓴맛. 오늘도 버텨야겠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오빠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새벽 6시에 전화라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채연아, 나 좀 도와줘. 오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오빠?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왔어. 제발 좀 도와줘. 또입니다. 또 도박 빚이었습니다. 오빠, 또? 미안해. 이번만 도와주면 진짜 도박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피를 나눈 오빠니까요. 얼마야? 당장 급한 건 500만 원만.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오빠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계좌 보내요. 고마워, 채연아. 진짜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놓으려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검은 커피가 하얀 타일 바닥에 번졌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깨진 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회사 경영하고 오빠 뒤치다꺼리하고 조카 키우고 시아버지 병원비 대고 남편은 밖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뭘까요? ATM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번진 커피 위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할 때인가.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는 걸. 채연아, 나 너 포기 못해. 23년 전 성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자신을 선택해준 저에게 성호는 약속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데 왜 저희는 이렇게 됐을까요? 돌아보면 시작은 정말 사랑이었습니다. 23년 전 봄. 처음 성우를 본 건 회사 복도에서였는데 키 178의 단정한 흰 셔츠와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깡시골에서 올라왔다는데 옷 입는 센스는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저를 볼 때 조심스러워했는데 사장 딸이라는 꼬리표 때문이었지만 성호는 달랐습니다. 김채연 씨, 서류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는 90도로 인사하고 서류를 건넸고 저는 서류를 받아들며 슬쩍 그를 쳐다봤는데 성호는 이미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실해 보이네요. 당시 저는 22살이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막 입사했으며 사장 딸이라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들 저한테 조심스럽게 대했고 진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으며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성호가 다가왔습니다. 김채연 씨, 점심 식사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사장 딸한테 먼저 말을 거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아, 아직요?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는 구내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 성호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성호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강원도 작은 시골이요. 그는 수저를 놓고 웃었는데 수줍은 미소였습니다. 시골 사투리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투리 나와도 괜찮아요. 오히려 정겹잖아요. 성호가 저를 빤히 쳐다봤고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김채연 씨는 다르시네요. 뭐가요? 사장님 따님이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실 줄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냥 직원이에요.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점심을 함께 먹었는데 성호는 가족 이야기를 많이 했고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다는 것, 대학 학비를 본인이 벌어서 냈다는 것, 동생이 셋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는 성호의 손을 봤는데 거칠었고 일한 흔적이 역력했으며 반면 제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곱게 자란 티가 났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악착같이 살게 됐죠. 성우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생이 느껴졌고 저는 성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 반면 저는 모든 걸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우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가을. 채연 씨, 퇴근 후 성우가 저를 불렀는데 평소와 다른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저기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저는 가방을 매다 말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같이 영화 볼래요? 심장이 뛰었는데 6개월 동안 저희는 점심을 함께 먹고 가끔 저녁에 커피도 마셨지만 주말에 만나자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영화요? 네.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좋아요. 영화 제목은 기억도 안 나는데 성우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떨렸으니까요. 어두운 극장 안에서 성우의 숨소리가 들렸고 가끔 저희 손이 팔걸이에서 스쳤으며 그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저희는 명동 거리를 걸었는데 주말 저녁이라 사람들이 많았고 네온 사인이 반짝이며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제 눈에는 성우만 보였습니다. 채연 씨, 성우가 멈춰섰고 저도 따라 멈췄습니다.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채연 씨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따님이라서 감히 말도 못 꺼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채연 씨한테 어울릴 리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제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평생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재산, 제 집안만 봤지만 성우는 달랐고 성우는 저를 봤습니다. 성우 씨. 네. 저도 좋아해요. 성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는데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저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손을 잡았고 성우 손은 따뜻했습니다. 2002년 채연 네 집 거실. 안 돼. 친정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아버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우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채연아, 그 사람 집안 배경 알아? 시골 농사꾼 아들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성실하고 착한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너 지금 우리 회사 물려받을 사람이야. 남편감도 그에 맞춰야지. 아버지,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침대에 엎드려 울었으며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채연아. 성우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반대하셔. 전화기 너머로 성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오빠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마음 아프지. 근데 채연아. 응? 나 너 포기 못해. 아버님 설득할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을 거야. 꼭. 성우 목소리가 떨렸는데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채연아. 2년 후 성우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으며 프로젝트마다 성과를 냈고 아버지도 성우를 눈여겨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채연아, 네, 아버지. 그래. 결혼해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성호, 그 친구 악착같이 사는 거 봤다.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는데 눈물이 또 쏟아졌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대신 성우한테 말해. 내 딸 울리면 가만 안 둔다고. 네. 2004년 가을 결혼식. 2004년 10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는 떨리는 다리로 버질로드를 걸었고 끝에 서 있는 성우가 보였으며 성우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신부 김채연 씨, 신랑 이성호 씨를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신랑 이성호 씨, 신부 김채연 씨를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성우 목소리가 울렸고 저희는 키스했으며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혼집 첫날 밤. 신혼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는데 성우와 제가 직접 고른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침대에 앉아 짐을 내려놓는데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채연아. 응. 고마워. 저는 성우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줘서. 저는 성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럼. 나 열심히 일해서 채연이 편하게 살게 해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는 그냥 나만 사랑해주면 돼. 사랑해, 채연아. 나도 사랑해. 저희는 껴안았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랑이 23년 후 이렇게 변할 줄은. 결혼 5년 차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겼는데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고 얼굴이 초췌했으며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채연아, 큰일 났어. 왜요, 오빠? 나 이혼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새언니가 집을 나갔어. 애들 두고 다른 남자 따라갔어. 애들은 너한테 맡기면 안 될까? 엄마도 거동도 불편하시고. 저는 성우를 쳐다봤는데 성우도 난감한 표정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알았어요. 애들은 제가 볼게요. 고마워, 채연아. 그렇게 조카 민준이가 저희 집에 왔는데 당시 민준이는 3살이었고 엄마를 찾으며 울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후로 몇 년 뒤 친정아버지 사무실. 더 큰 사건이 터졌는데 아버지가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고 아버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채연아, 네, 아버지. 오빠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회사 돈까지 빼돌렸어. 이제 오빠한테 회사 맡길 수 없어. 내가 물려받아라. 저요? 그래. 넌 똑똑하고 성실해. 오빠보다 나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시와 이산업 대표이사 김채연. 저는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사장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성우 오빠, 나 회사 물려받았어. 성우 표정이 굳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으며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축하해.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성우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회사를 물려받고 얼마 안 돼서 성우가 말했습니다. 채연아, 나도 사업 좀 해볼까? 저는 통장을 건넸고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6개월 후 성우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채연아, 미안해. 망했어. 저는 한숨만 나왔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니까요. 그 후로 1년 뒤 성우가 또 말했습니다. 채연아, 이번엔 진짜야. 5천만 원만. 저는 또 돈을 줬고 6개월 후 성우가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제발. 더 이상 못 줘요. 김채연, 나도 남자야. 뭔가 해야지. 남자면 가족 먹여 살려야죠. 성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네가 돈 많이 버니까 내가 한심하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됐어. 나 나갔다 올게. 성우는 문을 닫고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이후 성우가 변했는데 술을 자주 마셨고 의처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성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매일 네가 번 돈으로 먹고 사니까 기가 죽어. 성우는 벽을 주먹으로 쳤고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우의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회식에서 돌아온 저를 성우가 붙잡았고 당신 절대 바람 피우면 안 돼. 알았어? 성우가 제 목을 잡았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 아들 재훈이가 뛰어와 성우를 밀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성우를 피했는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해요. 아빠랑.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기까지 왔는데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이제는 서로를 상처 주는 관계가 됐고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저희가 이렇게 됐을까요? 성우가 저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 재산이 목적이었을까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떠나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우가 또 제 목을 조르며 소리쳤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당신 정신과 가봐요. 의처증 치료받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또 구멍이 뚫렸습니다. 저희 집 벽에는 이미 3개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모두 성우의 주먹 자국이었습니다.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벽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향했습니다. 악화되는 폭력. 성우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 목을 조른 날 이후로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회사 일로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성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회사에서 미팅 있었어요. 거짓말. 이 시간에 무슨 회사 일이야? 증거 대봐. 성우가 제 핸드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누구 만나지? 성우가 제 손목을 세게 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핸드폰 내놔. 성우가 저를 벽으로 밀었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신 절대 바람 피우면 안 돼. 그리고 또다시 성우의 손이 제 목으로 향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예전보다 더 세게 조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죽는 건가요? 아빠, 딸 서연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번엔 아들 재훈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한테 손 떼요. 재훈이가 성우를 세게 밀었습니다. 성우는 비틀거리며 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침했습니다. 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병원 가야 해. 괜찮아. 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서연이가 성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다 엄마 죽여요. 채연아. 엄마한테 하지 말고 저한테 하세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와 재훈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더 이상 못 봐줘.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신고할 거야. 가정폭력으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빠가 엄마 목 조르는데 가족이라고 저렇게 해도 돼요? 재훈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해요.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뭐? 아빠랑 이혼해요. 저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우린 엄마 편이에요. 아빠 없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다 큰일 나요. 더 심해진 의처증. 그 이후로 성우는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저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의처증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는 것도 의심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마트에 가는 것도 의심했습니다. 당신 요즘 화장 진하게 안 해? 누구 만나? 당신 옷차림도 예쁘게 하고 회사에서 남자 만나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성호, 그만 좀 해. 뭐? 성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병이라고? 당신이 바람을 피우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요? 안 한 걸 어떻게 증명해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또 구멍이 뚫렸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회사에서의 압박. 회사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매출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연장은 연장 승인 났습니다. 다만 이자율이 좀 올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빠듯한데 이자까지 늘어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집에서는 성호 때문에, 회사에서는 경영 때문에 저는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연아,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1,000만 원만 빌려줘. 급해. 오빠, 또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지금 내 형편도 어려워. 너 사장이잖아. 사장이라고 돈이 무한정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이번엔 정말 못 줘. 김채연, 내가 나를 이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한테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회사 경영하고 오빠 빚 갚고 조카 키우고 시아버지 병원비 대고 남편한테는 폭력당하고 저는 뭘까요? 샌드백.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저도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문득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혼해요.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채연아,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래? 나 좀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수진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채연아, 너 목에 멍이. 저는 스카프로 목을 가렸습니다.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성우 오빠가 그랬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채연아, 너 이러다 죽겠어. 한 번만 나 따라와봐. 어디? 너 좀 쉬어야 해. 진짜로. 그날 밤 수진이는 저를 어느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입구에 루나라는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곳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사장님 행복도 중요해요. 그날 밤 처음 만난 남자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아무도 제 행복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프리미엄 라운지 바루나. 수진이와 함께 들어간 곳은 고급스러운 바였습니다. 은은한 조명, 부드러운 재즈 음악, 세련된 인테리어. 어서 오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VIP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가죽 소파, 은은한 조명, 테이블 위엔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여긴 그냥 대화하는 곳이야. 편하게 있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2명의 남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준호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직원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소가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긴장 푸세요. 여긴 편하게 대화만 하는 곳이에요.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오면서 말문이 트였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회사 경영해요. 사장님이시구나. 멋지시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멋지진 않아요. 그냥 해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준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힘들긴 해요. 요즘 특히. 괜찮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준호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일, 오빠 일, 조카들, 시아버지 병원비, 그리고 남편 이야기까지.
남편이 요즘 폭력적이에요. 술 마시고 와서 소리 지르고 목까지 조르고 준호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건 심각한데요. 위험하시겠어요. 위험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혼은 생각 안 하세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요? 그냥 오래 살았는데.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근데 사장님 행복도 중요해요. 사장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평생 아무도 제 행복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루나를 찾았습니다. 준호와 대화하는 시간이 제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준호는 절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가끔 조언해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저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사장님, 계속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하셔야죠. 사장님 인생이잖아요. 준호 말이 맞았습니다. 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왜 저는 남 눈치만 보며 살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루나에서 돌아온 저를 성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친구 만났어요. 거짓말. 요즘 맨날 늦게 들어오네. 정말 친구 만났어요. 증거 대봐. 성호가 제 핸드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왜 이래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미쳤어요. 성호가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저를 벽으로 밀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당연히 신경 쓰죠. 저도 여자예요. 여자? 누구 만나려고 그래? 성호가 제 목을 잡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말해. 누구 만났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빠. 딸 서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한테 손 떼요. 서연이가 성호를 밀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침했습니다. 목이 아팠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성호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목이 아팠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계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했습니다.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방문하시겠어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에요. 며칠 후 저는 다시 루나를 찾았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사장님, 오늘 표정이 다르시네요. 그래요? 네. 뭔가 결심하신 것 같아요.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혼 준비 시작했어요. 준호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변호사 만났어요. 준호는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장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용기 내신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성호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오빠, 오늘 별장에서 보자. 보고 싶어. 별장? 성호가 시골에 지은 그 별장? 손이 떨렸습니다.
문득 기억났습니다. 성우가 별장에 CCTV를 설치했다는 걸 혹시 도둑 들면 확인하려고라고 했었습니다. 저한테도 계정을 알려줬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성우는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어머니 병문안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CCTV 앱을 실행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로그인이 됐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별장 내부가 보였습니다. 저는 침실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조금 기다렸습니다. 화면의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였습니다. 성우 팔에 매달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니 맨날 나를 의심하는구나. 화면 속 성우가 여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오빠. 여자가 성우 목에 팔을 두르며 키스했습니다. 성우도 여자를 안고 키스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 남편? 두 사람은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성우가 여자를 침대에 눕히며 웃었습니다. 여자도 까르르 웃었습니다. 오빠, 오늘 아내한테 뭐라고 하고 왔어? 아버지 병문안 간다고. 맨날 그 핑계네. 안 들키겠어? 괜찮아. 우리 와이프는 의심도 안 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의심도 안 한다고요?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화면을 껐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CCTV는 자동으로 모든 영상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치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우와 여자가 별장에서 만났습니다. 거의 매주 만났습니다. 저는 모든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제출할 자료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남편 외도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에 USB를 꽂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몇 분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로 충분합니다. CCTV 영상이니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니 사장님께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성우를 기다렸습니다. 성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우 오빠 할 얘기 있어요. 뭔데? 저는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한번 봐봐요. 성우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별장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성우와 여자가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성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별장에 CCTV 있는 거 잊었어요? 당신이 직접 설치했잖아요. 채연아, 이건 변명하지 마요. 몇 달치 다 저장했어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서명해요. 채연아, 제발. 제발요? 당신이 나한테 제발이라는 말할 자격 있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줄게요. 일주일 안에 서명 안 하면 소송으로 가요.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끝이에요. 슬퍼야 할 것 같았는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성우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미안해, 채연아. 이제 그만해요. 우리 남남이에요. 성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혼자만의 시간. 무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연이와 재훈이를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서연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잘 생각했어. 재훈이, 너는? 아들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엄마가 행복해야죠. 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최선을 다할게. 엄마, 우린 엄마 편이에요. 걱정하지 마요. 며칠 후 저는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앞으로 회사 경영에 가족을 개입시키지 않겠습니다. 가족이라 함은 제 오빠입니다. 그동안 오빠 명의로 돼 있던 회사 지분, 자문 역할 등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미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회사고 가족은 가족입니다. 이사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비서 수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사장님 개인 일과 회사 일을 분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날 저녁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연아, 회사에서 무슨 일이야? 내 이름이 다 빠졌다던데? 네, 정리했어요. 뭐? 왜? 오빠, 이제 회사는 회사대로 가요. 가족은 가족이고요. 김채연, 나 내 오빠야. 오빠, 지난 10년 동안 제가 오빠한테 얼마나 줬는지 알아요? 그건 3억 넘게 줬어요. 이제 그만해요. 채연아, 전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미안해, 채연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난 아직도 너 사랑해. 이제 그만해요. 우리 남남이에요. 성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혼자만의 시간. 무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슬퍼야 할 것 같았는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 살 수 있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준호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혼했어요. 이제 자유예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사장님. 이제 진짜 사장님 인생 사실 수 있겠네요. 며칠 후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아버지 병원비가. 미안한데 이제 형한테 연락해봐요. 네. 저 이혼했어요. 이제 시아버지 병원비는 그 사람이 내야죠. 아, 그러셨구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도 이제 자유예요. 며칠 후 저는 루나를 찾았습니다. 준호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저는 준호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준호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 오늘이 마지막 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 안 올 것 같아요. 준호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죠. 네. 사장님, 여기는 외로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근데 사장님은 이제 외롭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웠습니다. 행복하세요, 준호 씨. 사장님도요. 저는 LUNA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제게 위로가 됐던 곳. 이제는 떠나야 할 곳. 안녕, 그리고 고마워요. 몇 주 후, 다큐멘터리 PD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채연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KBC 다큐멘터리 PD인데요. 사장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요? 네. 여성 CEO로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요. 생각해 볼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PD를 만나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PD는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 버텼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을 위해, 오빠를 위해, 가족을 위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촬영이 끝나고 PD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거예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블랙커피는 여전히 마셨지만 이제는 가끔 설탕을 넣었습니다. 쓴맛과 단맛이 섞인 커피가 좋았습니다. 인생도 이런 거겠죠. 회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빠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댁과도 선을 그었습니다. 아이들과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TV 앞에 앉았습니다. KBC 특집 다큐멘터리 여성 CEO 김채연의 재기.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았던 여성.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저도 용기 내야겠어요. 사장님 덕분에 힘 얻었습니다. 저는 한 통 한 통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닿았구나. 하지만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커피에 설탕을 넣었습니다. 20년 넘게 블랙커피만 마셨는데 오늘은 달콤한 게 먹고 싶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쓴맛은 남아 있었지만 이젠 달콤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인생도 이런 거겠죠. 쓴맛과 단맛이 공존하는 것.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요가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설탕 넣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조카들과 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저만의 시간, 저만의 공간, 저만의 리듬. 이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딸 서연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우리 집 올래?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그래, 갈게. 몇 시에? 6시요. 며칠 전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부터 회사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이사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는 떠나지 않습니다. 대주주로서 계속 관여하겠습니다. 다만 일상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저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회사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도 살고 싶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행복하셔야 회사도 잘 됩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 평생 가고 싶었지만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에펠탑 앞에 섰습니다. 관광객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저도 셀카를 찍었습니다. 46살 처음으로 혼자 찍는 여행 사진. 사진 속 제 얼굴이 밝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습니다. 백발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저구나. 진짜 저. 카페에 앉아 카페라떼를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창밖으로 파리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미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그림 그리고 싶었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커피잔을 그리고 싶어요. 커피잔이요? 네. 설탕 넣은 커피가 담긴 커피잔. 저는 캠퍼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어설펐지만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딸 서연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왔어? 응. 뭐 맛있는 거 해준다고 했지? 응. 엄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나물, 생선구이. 우와, 이거 다 내가 했어? 응.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다 컸네.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다큐 봤어. 진짜 감동이었어. 그래? 응. 울면서 봤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서연아, 엄마 고생 많았어.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텼어. 나도 엄마 닮아서 강하게 살 거야. 근데 엄마처럼 희생하진 않을 거야. 그래, 그렇게 해.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해. 그로부터 몇 주 후,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미술관에 갔습니다. 전시회를 보고 있는데 옆에 선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작품 좋죠? 네, 좋네요. 저도 좋아하는 화가예요. 저는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미술사 교수예요. 저는 김채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술 이야기, 인생 이야기, 꿈 이야기. 대화가 편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고 존중해줬고 진심으로 들어줬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남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카페라떼요. 저도요. 저희는 웃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1년 전에. 아, 그러셨구나. 실례했습니다. 괜찮아요. 교수님은요? 저도 이혼했습니다. 3년 전에.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아는 그런 눈빛.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자유로워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맞아요. 민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네. 친구로요. 물론입니다. 천천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블랙커피에 설탕을 넣어 마십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이 잘 이끌고 있고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큰 그림만 그립니다. 주말엔 미술 수업을 듣고 가끔 여행을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강민준 교수와 천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페이스대로 살 줄 아니까요. 어느 날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채연 씨,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말로.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삽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설탕 넣은 커피. 쓰면서도 달콤한 커피. 제 인생처럼.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준 교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말 전시회 함께 가실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테이블 위에 설탕 넣은 커피가 놓여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45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삽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